밤이 깊어가는 도심의 불빛 뒤로 차가운 공기가 흐릅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첨단 산업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지표들은 우리에게 낯선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길에 마주하는 편의점의 물가, 대출 이자 문자를 보며 한숨 짓는 가장의 어깨, 그리고 가동률이 떨어진 공단 외곽의 적막함까지.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3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대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내부의 방만함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판을 짜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공급망은 조각나고 자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마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대륙과 해양,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는 외화 보유고의 바닥을 목격하며 국가 부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위기가 금융의 시스템적 결함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지정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경제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썰월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신냉전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력 검사표와 같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티기엔 세상의 문법이 너무나도 배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효율성보다 안보가 우선시되고 싼 가격보다 내 편인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정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 당신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생존이 걸린 신냉전 경제학의 기록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징후들을 남기며 다가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400원 선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은 단순한 변동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체력을 상징하는 척도이자 대외 신뢰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신냉전의 격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자 안전자산인 달러모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무역수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의 움직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점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에서 리스크가 큰 변방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거시력 위기는 미시적으로 우리네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1,900조 원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서울 변두리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한국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마르고 은행 문턱은 높아만 갑니다. 돈이 돌아야 할 경제의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재고가 쌓이고 수출길이 막힌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의 실적 악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우리를 밀어내고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밀었던 버팀목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냉혹한 신냉전의 찬바람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신냉전 경제학의 핵심 작동 원리는 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큰 시장에 파는 것, 즉 비용 최적화가 기업과 국가의 절대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리는 처참히 깨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신뢰도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렌드 슈어링이라는 본질입니다.
동맹국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이 전략은 사실상 세계 시장을 거대한 두 개의 블록으로 쪼개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블록 모두와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팔던 기존의 분업 구조는 이제 양자택일의 오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한쪽의 기술을 쓰면 다른 쪽의 시장을 잃고 한쪽의 원자재를 쓰면 다른 쪽의 규제에 막히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화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싼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지역을 배제한 채 공급망을 짜다 보니 제품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생산 비용 자체가 높아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 CHIPS 액트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적자 생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이 거대한 규제에 덫에 걸려 휘청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양상은 매번 더 가혹하게 변주됩니다. 우리는 과거 국가부도라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꿈꿨으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대외부채 관리에 실패하며 반복적인 모라토리엄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했을 때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분교했습니다. 그리스는 어떠했습니까? 유로존이라는 거대 블록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체력에 맞지 않는 부채를 쌓아 올렸던 그들은 결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 주권을 저당 잡히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최근 터키, 튀르키예가 겪고 있는 초인플레이션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몰락 역시 글로벌 신용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경제정책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완충지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신냉전 블록화는 과거의 국지적인 위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국가들을 압박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내수 시장이 작고 대외 무역의 생존을 걸고 있는 나라는 과거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겪었던 유동성 위기에 더해 공급망 차단이라는 생존의 위협까지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금융의 일시적인 마비였다면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산업 경쟁력의 영구적인 상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글로벌 자본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끝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내부의 갈등에 함몰되어 있었던 국가들이 치렀던 대가는 언제나 서민들의 피눈물 섞인 가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잔혹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에 어떤 타격을 입히고 있을까요? 가장 뼈아픈 지점은 한국 성장의 절대 공식이었던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 모델의 붕괴입니다. 과거 우리는 서구의 기술을 들여와 한국의 자본으로 가공한 뒤 중국이라는 거대 공장에 중간재를 납품하며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의 격화로 중국이 공급망 내재와 홍색 공급망에 박차를 가하고 미중 간의 기술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수지 악화를 넘어 한국 산업 전반의 고용 창출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현지 공장 설립과 투자 압박을 받으면서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은 떠나고 국내에는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고령화된 노동력만 남는 제조업의 공동묘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지표들 역시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으며 내수 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동시에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신냉전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는 국가 채무와 세수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에는 재정 건전성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될 위기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억누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응은 마치 댐에 생긴 수많은 균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임기응변적 처방으로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해이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